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2011년도 재정학 기출문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은요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시장 실패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들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얘기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요, 소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때 발생한다. 여러분, 소수 기업이 참여하는 거니까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과점. 네, 이렇게 되면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A 기업의 생산이 B 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A 기업에서 생산한 재화의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A 기업의 어떤 생산이 B 기업에 영향을 미쳐요. A 기업이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돼서 B 기업의 뭐 양식장에다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외부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생산 과정에서 이러한 외부성이 생겼는데 이를 시장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에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내부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면 SMC라고 볼 수가 있어요. SMC가 PMC보다 큰 경우.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야? 생산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한 것이고 생산 과정에서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한 거예요?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한 거예요? 그치?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해로운 외부성은요 우리가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어떻게 됩니까? 그쵸? 과다 생산된다라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과잉 생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람직한 효율적인 생산량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3번이 틀렸죠? 네, 다음 4번. 경제 주체들 간에 비대칭 정보가 존재할 경우에 발생한다. 맞아요. 비대칭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생긴다. 맞죠? 이게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바로 공공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몇 개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게 되면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은 외부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3번 때문에 보는 건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큰 경우에는 SMC가 PMC보다 크잖아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외부성이 생산 측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PMC와 여기 나와 있는 PMB가 같아지는 여기가 사적인 측면에서의 최적 선택점, 이렇게 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최적은 SMC와 SMB가 만나는 요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최적 생산 수준인데 생산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대칭 정보 때문에 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공공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게 3번 이렇게 답으로 가져갈 수 있겠네요. 잘 되셨죠? 자, 다음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는요, 비대칭 정보가 존재할 경우에, 자, asymmetric information이 존재할 경우에 의료보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비대칭 정보와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역선택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살짝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비대칭 정보와 관련해서는요,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게 역선택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게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역선택 같은 경우에 또 해결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선별과 신호 발송 그리고 가입을 강제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평판을 활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선별이라는 것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누가 괜찮은 사람인가를 찾아내는 스크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신호 발송이라는 것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살펴보시면 자, 의료보험을 가입할 때 정밀 신체 검사를 요구한다. 이거는 가입하기 전인 거잖아. 말이 가입시가 되어 있지만 자, 이거는 사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가 의료보험 가입 희망자의 과거 병력을 조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적으로 정밀 신체 검사를 요구하는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가입 희망자의 건강 상태를 반영해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그렇죠.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건강 상태를 반영해서요. 차등으로 해가지고 부과하게 되는 거. 오케이, 이것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강제 가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두 강제 가입하게 되면은 물론 사고가 많이 안 나는 사람한테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혜택을 이전해서 받게 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기초공제제도는요. 이거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보세요. 기초공제제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야, 일정 부분까지는 네가 그냥 부담해. 이렇게 되는 거야.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커다란 사고가 나게 되면은 보험사가 도와주겠지만 그렇게 아닌 자잘한 사고는 네가 해. 그러면 이 보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막 크게 일부러 사고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제제도와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네, 사고가 나면 뭐 일정 부분 너도 책임져. 뭐 20%는 가입자가 부담해. 우리는 80%만 부담해 줄게. 이렇게 되면은 사고가 나면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조심조심 운전하거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3번 문제가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제가 해설을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보시고요.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A와 B 두 사람이 있고요. 커피와 햄 두 재화가 존재하는 교환 경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의 교환성을 나타내는 거죠. 소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비의 효율성. 자, 이런 상황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에즈워드 상자를 이용해 가지고요. A와 B 각각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에즈워드 박스가 이게 옆으로 얼마나 크게 생겼나 그것도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A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B의 효용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좀 이게 준선형 효용함수다 해가지고 좀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초기 보존 자원이 A는 지금 H라는 햄을 8개 가지고 있고요. C라는 커피를 10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H를 8개, C를 2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즈워드 박스를 여기 살짝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가지고 있는 햄버거 H, A와 B를 같이 합하게 되면 지금 A가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B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햄버거 개수는 2개 합치면은 A가 8개, B가 8개 하니까 16개가 되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커피는요. A가 10개, B가 2개 하니까 12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즈워드 박스는 약간 옆으로 긴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전체 박스에서 8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8개, 이쪽으로 10개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바로 알파점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B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 8개, 2개 가지고 있어서 이 점이 현재 초기
부존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크기를 그렸고요. 자, 이거보다 사실은 좀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는 준선형 효용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볼 때는 콥다글라스 효용함수랑 완전 대체제 효용함수, 레온티F, 롤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선형 효용함수인데 이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요. 요렇게 출제되고 이후에는 출제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만 봐주세요. 자, 이때 MRS를 구해야 되는데 MRS가 무차별 곡선의 어떤 특성을 나타냅니다. HC로 할게요. 수평축을 H로 놓도록 할게요. 이 계산을 해놨는데 자, MRSA를 구하게 되면은요.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MRS를 구하면 H와 C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MRS 구할 때 우리 X, Y 이렇게 구하면 흔히 많이 하는 게 X분의 Y 이렇게 해서 X랑 Y에 모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동조적 효용함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H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C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요. 이 B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C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계 대체율이 같을 때가 우리가 최적 조건이다라고. 물론 한계 효용에 여기 나와 있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 대체율은 체감하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요. 그래서 여기다 살짝 그림을 그리면 자, 이게 A야 A. A만 놓고 보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죠.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CA에 의해서만 영향받기 때문에 여기 H 값인 A가 소비하는 햄맥 값이 얼마가 되던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A는 한계 대체율에 MRS에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CA만 이렇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요. 이 CA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은요. 항상 다 같게 됩니다. 자,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는 다 똑같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돼요. 이게 준선형 효용함수의 특성이야. 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자,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MR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B도 B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MRS가 같아지는 점을 찾게 되면은 요거 두 개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어떤 특성을 얻어낼 수 있냐면 요렇게 CA는 4CB 요렇게 특성을 얻게 됩니다. A가 소비하는 커피는요. B가 소비하는 커피의 4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전체 커피의 소비량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개를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나타내는 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분의 48과 5분의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요. 무차별 곡선이 접하게 되는 점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점에 해당하는 점으로 돼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게 좀 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출제되면 뭐 이렇게 여러 번 더 하긴 하겠지만은 약간 요 2011년도 출제하신 분들은 약간 미시경장에 초점을 맞춰서 난이도를 좀 올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지 않은 거니까 만약에 경작적 백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요. 준선형 효용함수라든가 이 뒤에 또 동조적 효용함수가 나옵니다. 그런 특성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면 하시고 아니면은 요 MRS 구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수평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약곡선의 형태는 효율적인 점은 수평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 4번 후생경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들의 한계 대체율이 같을 때 소비 및 생산의 파레토 최적이 달성된다? 여러분, 한계 대체율이 같다라는 것은 이거는 소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생산의 효율성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의 효율성은 요거는 MRTS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한계 기술 대체율이 LK가 X 생산할 때랑 MRTS LK가 Y 생산할 때랑 요게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후생경작 제일정리는 이게 틀렸어. 후생경작 제일정리는 완전 경쟁 시장 균형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후생경작 제일정리가 있고 제일정리가 있어요. 제일정리는 모든 소비자들의 선호체계가 뭐 강단조성을 갖고 뭐 외부성 같은 게 없을 때요. 어떤 일반 경쟁 균형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자, 그런데 후생경제학 제일정리는요. 제일정리의 역이니까 제일정리를 뒤집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공리 중에서는 선호체계가 볼록성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어떤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는 일반 경쟁 균형이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제일정리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설명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해주는 가격 체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후생경제학 제2정리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생산 때문에 틀렸고요. 3번 두 사람이 동일한 동조적인 선호 체계를 갖고 그들의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면 이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동조적인 특성을 지니는 선호 체계 하에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라고 하면요. 이게 콥더글라스 어떤 효용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림이 어떤 형태를 그리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건 수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동조적으로 수리적으로 할 건 아니고 특성이 뭐냐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단 말이야. 볼록한데 이때 여기 어떤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방사선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게 잘 그려져야 될 텐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인데 이 한계 대체율이 똑같게 되는 거야. 이 위에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한계 대체율을 그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양이 이렇게 돼서 요 점을 지나는 한계 대체율은 다 똑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효용함수를 그리게 되면은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또 하나 그릴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같게 돼요.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신기한 거야 이거. 그래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나가는 여기서 약간 부채살의 모양 같이 이러한 규칙성을 보인다. 이런 것을요 우리가 동조적 선호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보통 그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고요. 이런 형태가 되겠지. 예를 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뭐 벌꿀의 모양이나 눈의 결정체 이런 것처럼 좀 뭔가 규칙성을 지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점을 지나는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방사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각도가 다 달라지게 뒤틀어진다. 근데 얘는 각도가 일정하잖아. 그게 바로 동조적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 간의 파레토 배분점의 궤적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우리 앞에서 나와 있는 준선형 효용함수와는 다르게 여기 보시면 여기선 지금 무차별 곡선이 접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A와 B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상황에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점을 지나는 대각선의 이런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좀 웃긴 게 그냥 강의를 위해서는요. 계약곡선 얘기할 때만 이렇게 그리잖아. 여러분들 그 기억나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근데 막상 우리가 효용함수가 주어지면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이렇게 되는 게 계약곡선이 원점에서 방사선의 대각선의 직선이 되는 게 좀 더 그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일반화시켜서 하는 거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뭐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보셔도 괜찮아요. 우리 시험에서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걸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한계 대치율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각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번에 출제하신 분들은 조금 약간 계약곡선을 좋아하셔가지고 난이도를 올리셨는데 뭐 그 이후에는 그렇게 출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다음에 후생경작 제2정리는 초기 보존 자원을 적절하게 재배분함으로써 효율성은 저해하지만 아니요,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평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후생경작 제2정리의 아이디어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5번 칼도는 보상 기준에 따르면 칼도의 보상의 원리죠. 어떤 정책이 사회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책으로 공평성,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사실은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도의 보상 기준도 원래는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파레토 개선, 그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칼도 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봤을 때 화폐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득을 얻은 사람의 화폐 가치가 손해를 본 사람의 화폐 가치보다 크게 되면은 그거는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3번 때문에 나 이 문제 틀렸어 그게 아니라 약간 다른 문제에서 좀 틀린 것을 소거해서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설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 5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네요. 자, 개별 기업들의 비용을 합한 총 비용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모든 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카르텔이라는 게 이제 독점 기업이 됐다는 거잖아. 그때 독점 이윤의 크기와 그에 따른 초과 부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 여기 MC 곡선을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윤을 직접 이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아요. 파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TR에서 TC를 빼는 거잖아요. TR은 어떻게 됩니까? P 곱하기 Q지. P 곱하기 Q고 TC는 여기에 주어져 있어요. 8Q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이윤의 크기를 구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직접 구할 때 초과 부담 자체를 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독점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장의 수요 함수를 이렇게 P로 정리하니까 이렇게 24-10분의 1 Q 이렇게 됐습니다. 수요 곡선이 있고요. 자, MR 곡선은요, 요거보다 기울기 2배 가파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R 곡선은 2배 가파르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4-10분의 2라고 할게요. 5분의 1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MC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MC는 8로 똑같아요. AC랑.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쉽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독점 기업같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윤의 크기와 여기 나와 있는 초과 부담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 이꼴 MC를 찾아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MR 요거 뭐 AR과 MR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MR과 AR 똑같습니다. 얘랑 MC는 얼마입니까? 하면 MC는 8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같게 놓고 Q를 풀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80을 요 수요 곡선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80을 집어넣게 되는 거니까 24에서 8을 빼면 독점 시장의 가격은 16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총수입은 이거지. P 곱하기 Q니까 이게 총수입이야. 이렇게 총수입이고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자, 총비용이라는 것은 TC라는 것은 네, 우리 이거 80을 직접 넣어도 돼? 우리 앞에 여기 보시면 80을 여기 TC에다가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고요. 근데 이 그래프에다 표현하려면 AC 곱하기 Q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면 AC는
TC를 Q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AC가 8이야. 8이니까 80을 곱해서 이게 바로 TC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그럼 TR에서 TC를 빼면 그 차이가 바로 이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이윤함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셔야 될 거는 초과부담까지 구해라 이렇게 됐잖아. 초과부담이라는 게 요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수요 곡선과 MC가 만나는 여기 생산량이 160 이렇게 되니까 이거 excess burden이라 할 수 있고 deadweight loss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자, 이 수직거리가 얼마야? 16에서 8을 빼면 8이고요. 곱하기 요 옆에 길이 8에서 160의 차이가 되잖아. 8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48에 32 해가지고 32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2011년도 기출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6번서부터 계속 이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